부산 월급이 287만 원이고 또 GP의 근무원 수당이 150만 원이면 약 430만 원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인원들은 10명이면 11명이 자기 월급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합쳐서 주다 보니까 정확히 제 월급이 287만 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몇 명 봤습니다. 왜냐하면 존재감과 자긍심이 없어요. 월급이 병사보다 작다는 부사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합쳐서 시행하다 보니까 자기 월급에 대한 자부심,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이 월등히 낮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인원들은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자기 가족한테 안 주고 그래서 그걸 합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월급과 수당을 합쳤기 때문에 이렇게 늦춰줌으로써 전방에서 군인 가족들이 제가 한기호 의원님, 전부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한기호 의원님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정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면 과거에 국회의원 하실 때 소령의 정년을 연장시키셨죠. 그렇습니다. 그 연장시키기 전과 후 소령 대위에서 소령 진급자가 몇 명 줄었냐면 33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정원 보고를 제가 또 받았어요. 아까도 그걸 가지고 제가 따진 건데 자, 소령을 또 줄였어요. 중령을 또 줄였어요. 그러면 대위에서 소령 진급하고 소령에서 중령 진급하는 공석이 또 줄어들어요. 그 실무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자꾸 이렇게 줄여서 군대의 매력을 없애고 진급 공석을 자꾸 줄이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고 군무원으로 바꿨다. 아니 따져보세요. 제가 보고서를 다 봤으니까. 그것은요. 신원식 장관 때 그건 기본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신원식 장관 때. 왜냐하면 창급 부대에 부사관, 사단이나 군단 부사관들이 다 대령급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군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걸 좀 야당에서 협조를 해달라. 그때 기억 안 나십니까 그걸? 특수병과나 이런 기행병과에 있는 인원들을 소령, 중령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기재부한테 설득과 이해를 엄청 구해서 군무원 고직을 놔두고 이 창급 부대에다 장군들은 다 뺀 겁니다. 창급 부대가 아니고 병과별로 인원이 관리가 되거든요.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기호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이 너무 절박하고 너무 절실해서 늘 내가 상임위 열릴 때마다 장관님한테 뭐 떼쓰다시피 대구공항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통령께서도 대구 내려오셔서 충분히 검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을 강조했는 것 우리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12월에 우리 대통령께 국방부 업무 보고를 했는데 거기 보면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현황도 함께 보고하셨죠. 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대구시 기재부 간 정부 지원 방안 협의 중 이전 사업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한 3달이 지났는데 지원 방안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거라도 결과가 도출되는 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뭐 누구보다도 관심이 제일 많은 부분이고 저도 뭐 2013년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요. 지금 재경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재경부 측에다가 대구시 입장에서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 군공항 이전 국장이 지금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해서 우리 국장한테 박승원 국장인데 이 국장한테 특별히 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계속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장관께서는 또 국회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만 보시면은 대구공항이 얼굴에 써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결위에서 부대 의견 다루는 것도 보셨죠? 예. 지난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기부대 양녀 원칙 하에 우리 통합신공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장관님께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이게 상황이고요. 군공항 이전 사업이 기부대 양액이 대원칙이나 맞습니다. 예. 이것은 기부대 양의 원칙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 좀 필요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더 강구해서 조속히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공공항 이전 사업 사업비가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굉장히 크잖아요. 또 기부 재산에 대해서 너무 사업비가 지금 하루하루가 지나면 이게 참 수십 %씩 자꾸 지금 단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510만 시도민들은 이게 정말 이전 사업이 지속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의구심을 가지는 시도민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조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시도민들한테는 지금 확신을 심어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감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광주도 지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거만 지금 좀 쳐다보고 있는 이런 사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지 지금 예비 후보 이전지 선정 문제가 지금 광주는 지금 권리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원래 대구, 광주, 수원인데 맞습니다. 예. 대구공항이 가장 놀매들어 있습니다. 이전 공항에. 그런데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약간 지지부진해서 광주 공항이 상당히 지금 속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도 16개 단계 중에 우리는 13단계까지 왔는데 광주는 이제 한 단계, 두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3단계에 와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요거기만 넘으면 아주 14번째, 15번째, 16번째가 이제 국방부로 공항을 넘가주는 어떤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기만 넘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에 와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절박하고 절실하게 장관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건 가장 중요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못지않게 국방부도 예. 적극적으로 예. 하겠습니다. 네, 예. 이해해 주십시오. 더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 안에 좀 좋은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장관님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데가 중동 이란 지역이라고 보고요. 또 그것은 우리 한반도 안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관심이 많잖아요. 주한미군 전력에 대해서 오늘 그 국민들이 지난주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죠. 이란 중동에 얼마나 전환이 됐느냐. 지금 장관님께서는 미세 조종 정도고 연합 방위 태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제가 중령 시절에 2003년도에 미 이라크 전이 발발했죠. 2003년 3월 20일에. 그래서 그때 바로 일주일 지나서 바로 제가 미 중부사 한국군 대표장교로 가서 이라크전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우리가 한미 동맹인데도 불구하고 파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철저히 전쟁터에 일어나는 것을 보안을 유지합니다. 지금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 전력 중에 예를 든다면 뭐 패트리어트 탄약이 얼마 나갔다 또는 뭐 발사대가 나갔다 하면은 아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동에 이런 것들이 부족하구나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다 아니면 또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미 동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파병을 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철저히 보안을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네.
대중동 관계, 대이란 관계, 네, 또 앞으로 방산 수출 네, 그렇죠. 이런 복합적인 그래서 이런 요소를 문제는 국방부에서도 한미 간에 어느 정도 협의는 하고 알고 있더라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이 이제 그 실제 우리 국민들이 연합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는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안심시키기 위해서 연합방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확실히 그 모소를 박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연합방위 태세는 촌보에 흔들도 네. 없고 한치의 물샐 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 좀 이해를 시키는 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또 일부는 이것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이번에 실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좀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합참 차장 나와 있나요? 해파 문제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세부 현황이 있어서. 네. 아니면 장관님이 아시면 장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일이 나와서. 네, 네. 잠깐.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는 사령부가 중부사령부인데, 중부사령부에도 연락 장교가 지금 나가 있. 네.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합참 차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다국적 군에 6명, 바레인 등 6개 지역이 있는데 중부사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 나가 있는 개인 파병이 약 90. 그다음에 그 중부 지금 바레인에 있는 그 오함대 있잖아요. 오함대, 미 오함대는 얼마나 나가 있죠? 오함대 6명 나가 있습니다. 오함대 6명 나가 있나요? 그럼 중부사 2명, 오함대 미 중부사 이하에 있는 오함대에 6명 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지역에 여기 6명은 아마 청해부대가 임무 수행하는데 정보 공유 때문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나왔고, 지금 안전 문제는 문제 없나요? 이론들은 마이크를 써서 하세요. 아니면 이쪽에 나와서, 왜냐하면 이건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정확히 안심을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네. 관심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 인원들은 저희들이 그 해당 부대와 일분 더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에 숙소를 다 정해서 그 안에서 현재 대피해서 임무 수행 중입니다. 네, 지금 장관님 요 인원들의 안전이 저는 제일 걱정되는데, 특히 그 오함대에 나가 있는 인원, 전쟁의 중심에 있잖아요.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미군이 지금 미국에서 파병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 건 없지만은 앞으로 계속 요구할 확률이 많다고 봐요. 그리고 종전이 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하는 데는 한 2, 3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청해부대의 임무가 우리 상선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청해부대에 나가 있는 대조영함이나 각종 나가는 데는 대드론에 대한 문제라든가 기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한 달 걸린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철저히 준비하려면 한 달이 더 걸리고 아니 석 달 이상 걸릴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네. 대응할 수 있는 장비 체계 있잖아요. 네. 무기 체계도 방사청도 같이 신경을 써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종전되고 나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분명히 알아서 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상선 보호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합참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 말씀 정확하게 맞고, 저희들이 그 파병 가는 것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저도 생각을 하고,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아까 질의드린 거에 연결해서 그렇다면 미 측과 합의된 조건에 기반한 전자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COTP 조건에 관한 전자권 전환은 그 당시에 조건에서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은 추가되는 조건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건이 그러면 완화된 게 있습니까?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삼축 체계가 그게 한미 간에 협의해가지고 조절한 게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러면은 조건이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삼축 체계의 전력화 방향은 삼축 체계를 포기하고 그럼 조건 2의 충족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합의가 있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이행 합의는 없습니다. 그런 합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삼축 체계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이 30년대 중반에 가야 이루어지는데 그 조건인데 그것이 30년의 임기 내에 이 전자권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무기 체계는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삼축 체계 아까 제가 제시한 그 무기 체계가 이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응은 뭘로 합니까? 핵 미사일 대응은 KMD로 하는 것이죠. 예. 그 KAMD가 삼축 체계 두 번째가 KAMD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전혀 인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삼축 체계 안에 세 가지가 킬체인, KMD, KMPR이고요. 그거가 완성되려면 30년대 중반이고요. 지금 이번 정부에서 전자권 전환하겠다는 건 30년 이전에 하겠다고 아까 유영원 의원이 질의했을 때 28년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조건이가 충족되지 않는데 어떻게 전자권 전환이 됩니까? 그다음에 조건 3 안정적인 전자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영내 안보 환경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북한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정포 계속 만들고 방사포 만들고 그다음에 3월 12일 날 북한의 평양하고 중국의 단둥 간에 철도도 연결되고 3월 30일 날에는 항공기도 재개하고 북중러 중 전술정 행사도 참석하고 러시아의 파병도 하고 이러한 영내 안보 환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의원님 그 조건에 대해 네 가지는요. 탐지, 결심, 방어, 격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그 종이 쪽지 주신 분이 잘 이해를 못 하네요. 그 제가 말하는 거를.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건 2는 조건 지금 KMD는 그 해당 사항이 아니란 얘기죠. KAMD가 아니라고요? 예. KAMD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한국형 MD 체제가 KAMD인데 그게 삼축 체계 안에 안 들어간다고요? 정책실장님 제 말 틀립니까? 장관님 말씀이 틀립니까? 좀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럼 정책실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실장님 답변 예.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잘못됐으니까 설명 필요 없고요. 지금 이 전자권 전환 관련해서 금년도 3월 5일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의회를 위한 배경과 현안이라는 한미동맹 관련한 보고서가 나온 거 장관님 들으셨습니까? 네. 이거에서 지금 한국군이 주도하에 전자권이 됐을 때 지휘 체계 간에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연합사령관은 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그다음에 유엔사를 겸하는데 전시가 되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중에서 특히 유엔사령관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유엔사령관은 연합다국적군에 대한 증원이 됐을 때 이들을 조정 통제하고요. 그다음에 정전체계 관리, 전시 회원국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는데 이 임무를 과연 지금 현재 연합사령관이 겸하지 않고 유엔군 사령관 단독으로 이 임무를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미래연합사에 대해서는 이미 양측이 한미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된 사항에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연합사의 구성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는 3캡 중에 하나 CFC의 사령관을 말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의 역할 중에 유엔군 사령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에도 유엔군 사령관의 역할을 그대로 해줄 것인지 그다음에 위기 시에 다국적군이 파병됐을 때 그들에 대한 정전체제 이후에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다국적군에 대한 통제를 동일한 전장에서 지휘 체계를 단일화시켜서 통제해 줄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유엔군 사령관은 그대로 그 직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엔군 사령관 직을 유지하는데요. 일본에는 연합사의 후방기지, 유엔사 후방기지죠. 연합사 후방기지가 유엔사 후방기지가 7군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원이 그 일을 여하이 본인이 지휘관일 때, 지휘관이 아닐 때와 똑같이 수행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임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아마 장관님이 명확히 제가 드리는 의도를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뒤에 정책실장님이랑 국방부에 계신 분들 제가 이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서 다음에는 장관님이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삼축 체계가 뭔지도 정확히 좀 보고 드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군이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군사력에 대해서 대비 체제를 갖는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비 체제로서 삼축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연합 전력을 이야기를 할 때 북한의 핵 미사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연합 방위입니다. 네? 확장 억지고 연합 방위 아닙니까? CNI고.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뭐라고 하고 있어 지금? 자, 누가 밤이야? 저 어디서 버릇없이 그런 소리를 하면 돼요? 남의 질문하고 있는데 위원장한테 손가락질하면서 했는데 누구한테 왜 당신 남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어디서 또 색바른 그런 색깔로 아이고 끼고 있는데 조용히 모른다고 그래요? 조용히 네, 하시고 질문할 테니까 다시 시간 넣어주세요. 빨리 저 질의하세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한미가 한국 혼자여라 미국 혼자여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한미 연합 방위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력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확장 억제력의 범위 안에는 미 본토에 있는 미니팀 핵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핵 잠수함의 정례 순환 배치 과정에서 작전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하고는 절대적으로 그 선후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전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적이 우리를 침탈할 때 우리의 방해를 우리 주도적으로 하고 그것이 미국이 지원을 하되 특히 핵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력으로 대비하고 나머지 지상전은 우리 중심으로 치러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대북 억제력을 주도적으로 중심적으로 책임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한 장치로서 전작권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자꾸 저런 식으로 무슨 한두 가지 조건이나 한두 가지 무기 체제의 도입의 연도 가지고 전작권의 전환의 시기나 구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군에서 국민들에게 잘 인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의 KMD에 대해서는 미측과 한측이 여러 가지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합의된 사항에 무기 체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헷갈리는 것이 전작권이 넘어오면은 대북 억제 혼자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미국이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작권 전환이 우리 군에 넘어온다고 그래서 북한을 혼자 싸우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연합전력으로 함께 싸운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군이 스스로 전쟁을 핵심적으로 책임 있게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라 하는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오히려 동북아의 전체적인 다른 지역에서의 군사 위기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휘말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주한미군은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패트리어트가 됐든 아니면 지상군이 됐든 공군력이 됐든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유럽으로 가거나 미 본토로 가는 것은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동북아에서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범위가 분명하게 한정되어 있고 그것이 2006년에 한미 간에 정상이 사인한 그 메모랜담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패트리어트가 설령 얼마가 어디로 나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미군이 전 세계적으로 안보를 관리하고 위기를 대응함에 있어서 자국군이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자산의 일부를 가져다가 미군의 위협을 해소하겠다 해서 가져가는 것.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고 아쉽지만 미군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나감으로써 미군의 군사태세가 동북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유지됨으로써 차후에 더욱 강해진 미군의 전력이 동북아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군이 일시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합 방위 태세에 문제가 없으며 이것은 꼭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세력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는 찬성하지 않지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렇게 추측과 가정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미세한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변화는 없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박선우 의원님 1분 더 드릴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충분히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이네요. 네, 장관님 아시다시피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30년 동안 인간의 예. 삶과 복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국방위원으로 여기 있다 보니까 군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K방사는 호황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 부의 성장에 환호하고 있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산업이고 또 공공의 영역의 성격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무겁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저는 그 국방과 사회정책 시리즈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군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월 달에는 K방사는 ESG를 특징으로 하자. 그래서 K방산 기업의 ESG 원년 2026년은 원년으로 삼자라고 하는 주제를 했었고 2월에는 군인 자살 예방을 통해서 한 명의 그 장병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자라고 하는 토론회를 했습니다. 3월 달에 오늘 오전에는요. 군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군 가족들하고 또 모범적인 어떤 그 주거 단지의 현장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자살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군 장병 생명 보호와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국무조정실에 범정부 생명지킴 추진본부가 12월달에 발족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국방부가 잘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을 했고, 지금은 국방부에서 장관님께서 사무관을 파견을 하셔서 감사하게도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5년 동안 평균 한 70명의 장병들이 자살을 하는데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가 저의 깊은 고민이고요. 근데 지금 대책들을 보니까 주로 심리 상담 쪽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원인들을 보면은 군이라고 하는 이 직업적 특성의 스트레스, 조직 문화, 복무 환경, 대인 관계, 가족 구조 굉장히 다양한데요. 지금 부처에서 하고 있는 그 부대 관리 훈령에 있는 자살 예방 종합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선별하고 관리하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살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2월에 토론회를 하면서 그 간부의 계급별로 자살 요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관 장교 같은 경우에는 업무하고 조직 책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살 요인이고요. 초급 간부는 대인 관계가 자살 요인이고, 그 중간에 있는 중견 간부는 업무와 대인 관계, 이 두 가지가 모두 자살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선별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자살을 크게 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그 대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관련된 거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만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상담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어떤 조직 구조 문제 등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은 미국에는 밀리터리 소셜 워커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영국에는 아미 웰페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캐나다는 군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군사회복지가 없습니다. 이 자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복지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 군, 경찰 또 소방 업무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조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군사회복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해군 참모총장께서는 해군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연구 용역까지 발주를 하셨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그 자살을 또 줄이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 추진본부가 있으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런 군사회복지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과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또 이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방사청장님 제가 ESG 관심이 너무도 많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방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군 자살 감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 32% 이상 작년에 비해서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30% 이상, 32% 정도 자살률을 감소를 시켰고요. 이 자살이란 것은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조직과 집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도 역시 사회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사회를 떠나서 군이 존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이 사안이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K방산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K방산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그 여기 윤리적인 관심, ESG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요. 그 추진 방안으로는 저희가 상생협력 지수를 지금 개발 중인데 그 상생협력 지수 여기 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ESG 요소를 좀 녹여내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예. 예. 마무리됐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장관님 그 업무 플로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 전체 업무 플로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산하기관이 있잖아요. 네, 그 산하기관들이 움직이거나 이런 거를 다 체크를 국방부 직할 되어 있는 데는 국방부가 예를 들어서 방첩사다 그러면 방첩사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움직입니까 지금?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방사청장님 지금 산하 기관이 몇 개나 되지요? 저희는 3개. 어디죠? 저기 ADD, 예. 기품원, 그 여기 국방과학기술연구소. 그럼 거기 기관들도 예를 들어서 어디 기관에 간다. 예. 그러면 방사청에 다 실무적으로 보고를 하고 또 움직이나요? 아주 세부적인 활동까지를 다 보고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해외 출장을 가거나 하는 큰 여기 그 움직임은 다 여기 보고를 하고. 지금 그래서 그 기관들도 다 독자성이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간섭의 이 좀 월을 없앴으면 좀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있거나 뭐 상당히 중요한 꼭 알아야 될 거 아니면 일상적인 것들은 다 일임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층층시야 이 계층을 만들어 놓고 보고 체계를 만들면 이 방사청 자체가 다 과학기관이잖아요. 네. 그 과학자들한테 너무 버든이 많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장관님, 제가 볼 때는 또 사실 ADD 같은 경우는 북한의 이 미사일이나 군 이 체계를 하는 그런 기관하고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TV 보니까 뭐 성공했다고 김정은이가 과학자를 업어주더라고요. 우리나라 ADD나 이러한 기관에 있는 우리 훌륭한 과학자들이 큰 성공했을 때 대통령이 한번 불러서 밥을 한번 주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장관께서 불러서 밥 한번 주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래선 이게 안 된다. 그러니 저는 ADD를 비롯해서 이런 게 2차 관제를 좀 만들든지 해서 네. 우리가 좀 그 직접 보고하고 사기를 복도들하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 거를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관리 감독 안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자율권을 많이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ADD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리의 최첨단 무기를 체계 개발하고 연구 개발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데서 여러 가지 격려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차 관제를 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1차관은 군 3군과 작전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국방과 관련된 이 R&D를 비롯해서 방사청 R&D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은 2차 관제로 해야 저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검토를 좀 이렇게 한번 옛날에도 한번 검토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한번 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우리 또 방산 국민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저 방산이잖아요.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또 방사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계층적으로 너무 지금 3단까지 내려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상정한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 토론과 국방부 등 소관기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의견들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유영원 의원님, 부승찬 의원 두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가 제출이 됐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67항까지 62건의 법률안, 1건의 결의안 및 1건의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률안 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법안 소위 직접 회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 149165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7건은 국회법 제58조 4항에 따라서 현재 법안 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므로 간사 협의를 거쳐서 법안 소위로 직접 회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회부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님, 홍소영 병무청장님,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